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하버마스와 가다머의 그 유명한 논쟁을 에 대하여 두 편의 단편 강좌로 나누어서 강좌를 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버마스의 응답은 사회과학의 논리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 응답하고 두 번째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응답. 두 번째 응답은 해석학에 대한 어떤 그 보편성 요구라고 하는 논문에서 응답하고 있는데, 원어로는 그 사회과학의 논리는 줄 로직 der sozial Wissenschaften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 이데올로기 비판에 대한 프로이트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담고 있는데, 그 작품은 주로 해석학에 대한 어떤 그 논문에서 나타나는데, 하버마스가 해석학의 보편성 요구라고 주장하는 그 논문입니다. 그 원문은 Der Universalität Anspruch der Hermeneutik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작품에서 그는 가다머의 해석학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예도는 오늘 첫 번째 가다머와 하버마스 논쟁 첫 번째 강좌에서는 주로 사회과학의 논리, 그죠? 이 책에서 어떻게 가다머가 그 가다머에 대한 해석학을 칭찬하고 수용하고 비판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두 번째 시간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설명하는 그런 그 강좌를 열겠는데, 이 모든 하버마스에 대한 어떤 그 논쟁에 대한 응답을 또한 가다머는 자신의 해석학과 헤르멘노이틱 운트 이데올로기 크리틱이라고 하는 책에서 두 편의 논문에서 각각 응답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과학의 논리에서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한 그 응답은 레토릭, 그게 수사학, 헤르멘노이틱 운트 크리틱, 이데올로기 크리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사학, 해석학,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 비판, 이렇게 이 논문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레플릭이라고 하는 독일어로 응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소제목에서 나타나는데, 이 두 개 다가 가다머의 헤르멘노이틱 운트 이데올로기 크리틱이라고 하는 해석학과 이데올로기 비판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에 두 개의 논문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거는 아무래도 첫 번째 사회과학의 논리에서 하버마스가 가다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예도가 주로 첫 번째 논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마스는 사회과학의 논리에서 가다머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회과학에서 가다머의 해석학이 유용한 이유는 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실증주의자들에 대한,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나타나고, 두 번째는 그 비트겐슈타인의 그 철학적 이론을 받아들여서 사회과학에 적용시킨 그 맥킨타이어라든지 윈치라든지, 그 다음에 또 테일러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윈치가 주로 언급이 되는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놀이와
의미론적 장을 이야기하면서 사회과학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왜 해석학보다 못한지 사회과학에서 거기에 대한 첫 번째는 실증주의와 두 번째는 비트겐슈타인 학파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회과학 이론에 적용시킨 그 이론들이 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다머의 해석학이 훨씬 더 이 두 개의 실증주의나 비트겐슈타인주의자들의 이론보다 훨씬 더 사회과학에 적합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는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도 해석학이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은 실증주의자들의 이론을 갖고 와서 사회과학 논리를 펴는 거기에 대한 대안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트겐슈타인의 어느 게임을 갖고 와서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에 대한 그 대안으로서 해석학이 가다머의 해석학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점에서 가다머는 해석학이 정말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도가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실증주의라고 하는 게 뭐야? 실증주의는 어떤 그 개인의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어떤 그러한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고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그죠? 이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어떤 사실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실증주의는 사회과학으로 가지고 와서 이러한 객관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자연과학의 진리관을 사회과학에 적용시켜서 그 사회과학의 진리 주장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회과학에서 확률이 있겠죠. 확률. 여러분들 그 여론조사라든지 여론조사와 확률과 같은 이러한 수학적인 그러한 진리 주장을 가지고 와서 통계를 내서 사회과학의 어떤 그러한 진리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날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거는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사회학에서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수학적 진리에 근거하여 그 통계를 내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증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과학에서 나타나는 것도 역시 인간의 행위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그죠?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고 도덕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그 행위 담론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결국 사회과학도 인문과학에서와 같이 그치 언어가 중요한 그러한 철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회 철학자로서 하버마스는 이러한 것들이 단지 실증주의자들의 확률이라든지 수학적 진리에 근거하여 그죠? 그것으로만 사회과학을 환원시킨다는 것은 많은 인간의 행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해낼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그런 이론이 있겠죠. 비트겐슈타인은 어떻게 주장했어요,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을 여러분들이 알잖아. 특정한 사회적 장이 있다. 자연과학의 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과학의 장이 있고, 각각의 어떤 그 형이상학의 장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적 장이 있고, 그죠? 각각의 그 장들에서는 가족 유사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도가 1차 자료 강좌에서 니체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가족 유사성. 파밀리엔 엔니히카이텐이라고 하는 이 개념, 영어로는 패밀리 시미렐러티라 그러죠. 이 개념을 갖고 와갖고, 형이상학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세계에서의 그 어느 게임은 수학이라든지 자연과학에서 나타나는 어느 게임이라든지 또는 그 형이상학적인 담론 신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루어지는 형이상학적인 장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언어 게임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다른 영역에서는 일상적 삶에서는 형이상학적인 말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굳이 거기다 갖다 붙여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와서 의미론적 장이 있고, 그죠? 그 의미론적 장 안에서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인간의 행위 규칙들을 추론해내는 이런 것은 실증주의보다는 하버마스는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사회과학의 논리에서 실증주의를 가장 싫어합니다. 이거는 사회과학이 그냥 자연과학의 수학적 확률로 그냥 인간이라 그러는 것을 수학으로 재단하는 그러한 진리 담론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주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 이러한 그 특정한 사회적 장 안에서 의미론적 장 안에서 인간의 행위 규칙을 이야기하는 이것은 실증주의보다는 훨씬 나은 훨씬 더 좋은 그런 접근법인데, 여기서도 신 비트겐슈타인 학파들의 사회학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버마스가 말하는 거는 이들의 주장은 그 특정한 사회적 집단 안에서 나타나는 그 언어 게임을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 언어 게임의 그 규칙들을 배움으로써 그는 그 자기 자신의 역사성과는 상관없이 그 언어 게임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장의 의미론적 장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 전체의 언어 게임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윈치나 테일러라든지 맥킨타이어 역시도 이러한 신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이론을 갖고 와서, 그죠? 주장하는 이것 역시도 가다머가 말하는 이해의 지평의 개념을 무시하고 그 자신이, 그러니까 사회과학자가 서 있는 그 자신의 역사적 지평을 소거하고 그 안에서 언어 게임을 안에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 사회과학자가 그 안에 있는 언어 게임을 배움으로써 거기에서 보편적 어떤 그 행위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탈역사적인 그러한 사유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머는 그러면 왜 사회과학에서 이러한 실증주의자들이라든지 신 비트겐슈타인 학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가 하면은 가다머에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버마스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슈프라합니다. 언어야, 언어. 그리고 두 번째가 위벌 제중이야. 번역이라는 거고, 세 번째가 페어슈테인입니다. 이해라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사회과학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 이유는
가다머는 이러한 비트겐슈타인과 같이 언어를 특정한 영역으로 나누지를 아니하고 이 언어를 그 전통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문화를 이해하는, 사회학도 문화잖아, 그죠?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을 이해하는 그러한 어떤 그 타자로 둠으로써 대화를 통하여 이러한 그 다른 타인의 어떤 것을 이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언어를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를 이해하는 거는 결국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갖고 감으로써 이러한 가다머의 해석학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통찰을 사회과학에 줄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거기에서 특히 이런 번역의 문제 있죠, 여러분. 번역이라고 하는 걸 그는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 제3부에서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3부에서 가다머가 다루고 있는데, 번역은 어떤 언어 규칙을 통하여 타자의 어떤 그 다른 언어를 통하여 그 언어를 번역하는 걸 배움으로써, 그죠? 그 타자를 이해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 가다머는 결국 이 다른 언어를 통하여 나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게 가다머의 번역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거는, 결국 우리는 외국어를 번역할 때에 결코 타자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번역을 통하여 다른 언어 안에서 나타나는 다른 언어의 이해를 통하여 우리는 나 자신의 세계, 그러니까 영어 번역을 통하여 한국의 상황에 대한 나 자신의 자기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거는 맞죠, 여러분. 번역을 왜 해? 그 미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미국의 영어를 통하여 미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번역하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결국은 한국의 상황으로 적용시켜서, 그죠? 그걸 가지고 결국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 그러면 그 학자가 말하려고 했던 그걸 번역을 통하여 이 한국의 상황을 결국은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 이해가 이 번역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이해는 결국 자기 이해로 수렴되는데, 이 자기 자신의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을 빼놓고 그 사회적 규칙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가 구시대적인 사회학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머의 이해 개념은 결국은 전통과의 대화로 수렴되고, 이 대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합의를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도 규칙이라든지 그 특정한 문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규약들,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행위 규범들, 또 언어를 통하여 드러나는 또 다른 합의적 관계, 이런 게 계약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가다머의 이해의 해석학은 매우 중요한 사회과학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마련해 준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학파들이 주장하는 특정한 어느 게임 안에서의 가족 유사성을 찾아 들어가는 거는 결국 그 특정한 의미론적 장 안에서 그 개별 사회과학자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 상황은 배제하고, 그죠? 결국은 그 의미론적 장 안에서 자기 그 사회과학자, 연구하는 사회과학자 자신의
역사성을 배제한 그런 어느 게임을 재사회화를 통하여 배울 수 있다라는 것. 결국 이것도 실증주의와 같이 사회과학자 자신의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연구되었다라는 거야. 비트겐슈타인 학파들도. 그래서 가다머의 이러한 언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번역이라든지, 또 이해의 문제,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그 사회과학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서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역시도 사회과학 안에서 중요한데, 이런 것들 역시도 대화를 통한 합의를 통하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 있는 타자들의 이해뿐만 아니라 자기 문화권에 있는 타자들의 이해, 이런 것들이 대화를 통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고,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또한 토론을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수렴점을 찾음으로써 새로운 사회과학의 발전에 어떤 이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다머가 이해를 대화로 본 거, 그죠? 대화로 본 거. 그리고 타자를 이해하는 거는 결국 자기를 이해한다라는 이러한 개념들. 그 다음에 언어는 어느 게임과 같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언어는 언제나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회적 규범 이해 안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서 나타난다. 결국 사회학도 인문과학에서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그 철학적 해석학으로부터 조지 알비센 샤프트도 많은 것들을 수용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이제 하버마스는 가다머를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진 좋죠. 가다머는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초기 아직 대가가 되기 이전에 뭐 이 책을 내면서도 대가가 된 거죠. 쭈얼로깃 대얼 조지알 비센 샤프텐이라고 하는 이 사회과학의 논리에서 아주 좋은 거였어. 거기까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버마스가 까는 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의 가다머의 그 전통의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해석학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전통으로 환원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인 모든 중거 체계들은 노동, 지배, 여러분, 노동,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배, 헤얼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노동과 지배와 언어의 관계에 의하여 이 중거 체계가 사회적 중거 체계가 성립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머는 전통 안에서 뭐를 발견하는 게 목표입니까? 이해의 목표가 뭐예요? 진리야, 진리, 여러분. 그러니까 가다머의 해석학은 종교 해석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진리 담론.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사회과학 안에서의 이러한 그 인간의 행위라든지 인간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건 칼 마르크스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다루려 그러면 모든 것을 전통으로 환원해서는 많은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다머가 말하는 그 전통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여
그 진리의 의미를 합의를 통하여 유추해내는 이러한 이해의 해석학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생활 안에서의 하부구조, 물질적 구조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이런 사회 경제적 관계의 그 왜곡된, 그죠? 전통의 왜곡된 의사소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머의 이러한 전통에 대한 그 진리 담론을 이야기할 때 과연 이 사회는 전통의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것으로서만 이 사회의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느냐 봤을 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노동과 지배와 이 사회 안에서는 권력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하는 노동의 조건이 있고, 그죠?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이 언어, 노동, 지배의 삼각관계가 사회의 중거체계에서 중요한 건데, 가다머는 결국 전통의 진리를 발견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해석학을 갖고 감으로써 이러한 전통이 왜곡되고 전통이 왜곡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떤 기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나약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나약한 이론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여러 전통에서 진리를 발견한다. 오케이. 그래서 지평융합을 통하여 우리가 언어적 합의를 통하여 그 모든 의미를 유추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의 문제를 갖고 오는 거야, 가다머가. 알았어요. 페미니즘의 문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구 사회에서 수천 년 동안 여성들이 당했던 그 권력 관계 안에서, 남성과의 관계 안에서 권력 구조가 드러날 때 전통에 대한 진리를 수용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여성이 성서에 어떻게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서라든지 전통의 진리, 전통에서 말하는 다양한 여성관이 뭐야? 고대의 가부장적 여성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성들에 대한 고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과연 가다머의 해석학의 진리 주장을 가지고 이러한 권력과 지배의 관계를 언어로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서 왜곡된 어떤 지점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느냐, 제대로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하여 그러한 그 진리를 가다머의 진리 주장이 이데올로기의 왜곡된 지점까지도 드러내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다머의 해석학은 종교 해석학에서 제일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가다머.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그러니까 여러분 니체 알잖아. 니체만 들어가도 이러한 지배 관계를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가다머의 해석학은 언어관념론이다, 이래 나갑니다, 여러분. 참 무섭죠? 언어관념론. 그러니까 그 언어의 진리가 사회의 물질적 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그죠? 그 언어의 진리가 그 물질적 조건을 이데올로기를 은폐하는 데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의 관념론이 지배하는 이 전통의 진리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이러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지배관계와 권력관계의 문제점들을 드러내주기는커녕 오히려 은폐하는 데에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상당히 일리가 있어, 그죠? 그러면서 하버마스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 복잡한 사회관계 안에서는 결코 모든 것이 전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통으로 수렴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지만은 전통으로 수렴되었을 때에 그 가다머의 해석학으로 잡아낼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금방 하나만 얘기했을 때, 이런 여성의 문제들은 가다머의 해석학으로 갖고 가서는 그 권력 관계에 숨어 있는 이데올로기를 결코 제대로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런 철학이다, 이렇게 본 거야. 가다머 그러면서 이제 사회과학의 논리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해석학은 가다머 보고 그러는 거야. 너의 해석학은 언어관념론이고 이러한 사회의 물질적 조건과 이것을 은폐하고 있는 지배자들의 권력관계는 결코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언어관념론이다. 언어가 상위에 있는 것이다. 결국 마르크스가 헤겔을 비판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존재론적 언어라고 하는 거, 네가 존재를 이해할 때에 너가 로고스라고 말하는 거, 그 안에는 이러한 지배관계가 은폐되어 있고 그 은폐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그러한 존재 개념이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그 존재의 배후에 들어있는 비진리.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전통은 결국 여성들을 억압하고 여성들을 지배했던 그 장소가 바로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 안에는 또한 비진리가 드러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게 비진리와 진리가 뒤섞여져 있는데 너의 그 전통의 개념 갖고는 결코 이러한 왜곡된 의사소통을 만들어내는 그 지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개념,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없다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 가다머의 이러한 그 존재론적 이해 개념을 그래서 지식사회학은 결코 이러한 이해의 해석학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욱더 정밀하게 접근해서 보편성의 요구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마치 푸코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한 이론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사회과학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뭐야, 여러분? 마르크스가 처음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이데올로기라 그러는 거는, 여러분,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뭐예요? 이데올로기의 문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수다. 그럼 여러분들은, 교수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여러분, 그게 이데올로기야. 아니거든요. 천만의 말씀. 그 분야에서 좀 안다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복 입은 신사를 보고 여러분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차도 좋은 것 타네.
그래서 만사 오케이다 이래 생각하잖아. 그게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진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비판을 한다라는 거는 가면을 뜯어낸다라는 거. 이게 니체의 계보학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푸코가 나중에 하버마스랑 대화를 했던 거야. 그 초기에, 그 1세대 아도르노라든지 호르크하이머를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기나긴 수고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니체의 계보학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예도가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처음 시도입니다. 처음. 지금 철학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 개념, 가다머의 이 존재 개념을 그 누구야? 니체의 존재 개념과 대비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해석학은 사실은 니체로부터 출발했던 거야. 이 비판 이론은 다른 방식으로 갖고 가는 거죠. 이미 이데올로기 비판을 니체만큼 문화 속에서 해놓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리케르가 이러한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를 갖다가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두 번째 가다모 논쟁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프로이트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지적이 이런 사회적 문제를 마르크스를 갖고 와서 락강을 갖고 이 사회 문제를 까는 거는 여러분 그게 바로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하버마스보다 정밀할 수가 있어. 그런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하버마스는 락강의 어떤 그러한 그 정신분석학을 락강처럼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았거든. 그러나 하버마스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거기에 못지않는 또 다른 이론을 주장하는 게 또 하버마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와서 네가 말하는 그 전통, 이게 이제 하이데거랑도 연결되는 거야. 그 존재의 의미가 진짜 그것만 얘기해서 되느냐? 그 현상학이고 뭐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맞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왜곡된, 그러니까 전통 안에서 권력이 작동하고 있고, 그죠? 그 권력 관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진리 담론은 거부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이런 왜곡된 경제 사회학적 문제들을 이미 마르크스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죠? 더욱 정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라이히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독일의 그 사회 철학자인데 그 사람도 프로이트의 이론을 갖고 그 사회학에 대한 왜곡된 이러한 많은 것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비판 이론가에 속하는 자입니다. 그 역시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거는 언어관념론이다. 너는 이데올로기에 숨겨진 가면을 쓴 진리라는 얼굴을 가지고 그 배후에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진리의 가면을 쓰고 타자를 억압하는 이런 사회적 구조의 지배계층을 너는 비판하는 데는 너의 해석하고는 똥이라는 이야기야. 하버마스는. 그래서 계몽주의자를 언급하는 거예요. 또 다른 논문에서 계몽주의자들이 가르쳐 주었듯이 전통 안에는 언제나 권력관계와 지배관계에 그러한 지배자들의 이론이 들어있고 이러한 지배자들의 어떤 권력관계 안에서는 비진리가 살아 숨쉬는 장소가 바로 전통이다. 계몽주의자들은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계몽주의자들을 갖고 와서 까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사회과학의 논리가
아니라 다른 작은 논문에서 하버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도가 그 논문 제목까지는 지금 까먹었어. 그런 식으로 논쟁을 이제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버마스가 이제 이래 나오니까 이제 가다머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다머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야. 그게 그걸 논문을 모아놓은 게 해석학과 이데올로기 비판입니다. 헤르메노이틱 운트 이데올로기 크리틱이라고. 그 안에서 두 개의 논문으로 첫 번째 응답은 레토릭, 그 다음에 헤르메노이틱 운트 이데올로기 크리틱이야.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은 뭐야? 수사학, 해석학, 그 다음에 뭐야? 이데올로기 비판. 그게 수사학은 뭐야? 니체를 연상하면 돼요. 수사학은 여러분. 데리다 생각나죠? 그게 그런 논쟁들을 다 모아놓은 논문이라고 이게 여러분. 그게 진리와 방법만 갖고는 안 돼. 그게 가다머가 데리다랑도 논쟁을 했고 다양한 사람하고 논쟁을 했어요. 그게 거기에서 이제 이 하버마스의 사회과학의 논리에서 주장했던 이런 주장에 대하여 응답을 하는 거야. 이제 또 가다머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네가 이 이해 개념을 오해했다. 이 언어는 결코 그러한 네가 말하듯이 결국 전통이라는 거는 내가 이야기했듯이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그랬던 것도 아니고 지평융합을 통하여 거기에서 어쨌든 부분과 전체에 대한 전통의 텍스트의 읽기를 통하여 수정되어야 되고 그 수정의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역시도 전통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너 역시도 서구 사회의 마르크스주의의 전통 안에서 너 역시도 이러한 비판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일어나가는 거라고. 마치 칼 바르트와 불트만의 논쟁을 연상시키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네 역시도 네가 말하는 거, 네가 전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너 역시도 그 전통 안에서, 전통의 영양사 안에서, 그 영양권 안에서만 너 역시도 너의 비판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은 결코 이데올로기 비판을 그러니까 자기가 썼던 그 전통이라는 말 안에 사회의 물질적 조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적 조건을 따로 떼서 나의 이 언어의 개념을 그거를 버리고 전통의 개념을 그냥 언어관념론으로 갖고 가는 거는 너는 나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일어나가는 거라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 역시도 나의 언어의 개념 그래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이러한 전통 안에서 생산되는 그래서 자기 역시도 그 전통이 다가 아니라 그 전통의 진리를 언제든지 대화를 통하여 지평융합을 통하여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라는 이런 이야기 안에는 너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수정 역시도 나의 해석학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오해한 거는 언어와 지배와 사회의 어떤 그러한 조건들을 언어와 지배와 그 다음에 노동으로 나눈 거는 나의 해석학 역시도 그러한 사회적 담론들을 다룰 수 있고 전통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학적 중단을 통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봐도 여러분 봐봐 이거는 예도에 강조하니까 여러분 이거 가다머만 알아갖고 안 돼요. 가다머의 진리 개념이 뭐야? 그 플라톤의 진리 개념이에요. 그 진리는 뭐야? 이미 있는 거야. 이미 있는 거고 그 진리는 열어 밝혀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통 안에서 드러나는 그 진리는
진선미의 좋은 진리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하버마스의 네가 말하는 진선미 안에, 성스러움 안에, 니체가 다 이야기한 거야. 비진리가 있고, 성스럽지 않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 안에 악이 있고, 여러분. 이게 니체가 가르쳐 준 거 아니야? 그런데 하이데거가 갖고 갔듯이 그 진리 개념이 뭐야? 이미 있는 거고, 그 진리는 존재론적인 거고,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잖아, 현상학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어떤 왜곡과, 이게 내 논문도 이런 거예요. 어떤 왜곡과 어떤 비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 거기서? 하이데거의 그 진리 개념을 갖고 성서에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느님의 영이 진리를 드러내는 이런 거는 좋죠. 그런 해석하기. 그런데 한계가 뭐야? 내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해석학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뭐야? 이러한 진리 안에는 비진리가 들어있다라. 이러한 지배관계, 사회의 지배관계를 보편적 언어의 진리로 그냥 환원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그 해석학을 갖고는 푸코라든지 들레즈라든지 이런 비판의 해석학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맞잖아. 백날 아이라 그래도. 그래서 사회과학의 논리 마지막에서 여러분, 하버마스가 비아냥거리면서 그러잖아. 나의 비판 이론 역시도 전통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전통 안에. 그럼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 안에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 다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사회과학으로 왔을 때에 권력과 지배관계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도 그냥 존재 안에 포함되어 있고 전통의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서 그냥 갖고 가면은 그게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로 이용될 수 있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논쟁을 읽어볼 때 여러분, 이게 더 재미있어요. 진리와 방법보다 여러분, 진리와 방법을 이해한 자는요, 하이데거의 존재와 진리를 이해한 자는 이 하버마스의 이런 논쟁은 쉽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봐. 사회과학의 논리 읽어보면, 거기에 다양한 규범이나 개념이나 이런 게 있어. 비트겐슈타인도 알아야 되고, 아까 예도가 설명했던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논쟁만 딱 뽑아서 보면 그렇게 안 어려워, 여러분. 예도의 강좌를 듣고 한번, 제가 아까 원서 제목까지 다 알려줬잖아요. 꼭 한번 읽어보라고. 엄청 재미있어. 그래서, 가다머는 자기의 그 해석학과 이데올로기 비판에서 응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코, 그리고 여성에 억압된 그 권력의 문제 역시도 전통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의 나의 지평에서 그 전통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통하여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다, 이래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버마스가 열받은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마르크스의 위대한 점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는 가면을 벗기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진리로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바울의 말씀이 뭐야? 모든 것이 가하나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래, 여러분. 여기에도 의혹의 해석학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예도가 아니면 못 듣겠죠. 어디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야. 여러분, 바울이 뭐야? 자기는 합법적이라는 거를 충분히 그 사회의 윤리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 모든 것을 자기는 합법적인 것을 행했다라는 이야기. 법을 어긴 적이 없어. 모든 것이 그에게는 하느님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은 가하다 그랬어. 그렇다 그러면 기독교의 윤리는 이러한 합리성에서 넘어서야 된다 그랬어. 이해가 돼요? 이러한 법적인 거를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지키면서도 그 넘어서서 하느님의 법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 이거 넘어서서 자유를 얻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는 오늘날 사회법도 어기고 있잖아요. 길을 낼 때 건물을 갖다가 더 크게 낸다든지 얼마나 이기적이야 여러분. 이런 의혹의 해석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예도가 이제 이데올로기를 더 잘 설명해 드릴게요. 칼 막스가 물론 하버마스가 이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도가 원서를 읽었으니까 더 깊이 있게 마르크스가 어느 부분에서 이데올로기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할게요. 마르크스가 자본론 1권에서 70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페이지에서 70 몇 페이지 한번 보셔요. 거기에 보면은 벤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벤담. 여러분 벤담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노동을 파는 노동자와 노동력을 사는 노동주를 이야기한다고. 거기에서 프라이하이트 자유, 그 다음에 평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평등과 그 다음에 또 재산권, 소유권을 이야기해요. 재산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벤담을 이야기해요. 모든 것은 공정하게 일어나는 공정한 낙원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해요. 공정한 낙원처럼 보인다. 가다모의 진리는 공정한 낙원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가다모만 알아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봐봐. 그러면서 이데올로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시민사회는 칼 막스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시민사회는 모든 게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제도에서와 같이 군주와 하인이 있는 게 아니야. 일하는 자와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게 아니라고. 봉건제도가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자본주의적 질서 안에서 공정하게 시민사회 안에서 평등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유로워. 그 자유는 뭐야? 자유롭게 자기의 노동력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 거야. 노동력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자유롭고. 두 번째, 평등하다는 거. 거기에는 봉건주가 있고 봉건주의 말을 듣는 노예가 있는 게 아니야. 같은 시민으로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평등해. 그 다음에 재산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 재산권을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돼. 거기에는 어떠한 강압도 없어. 맞죠? 그리고 거기에는 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의 공정한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돌아가는 그러한 외형적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막스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는 외관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사회에서 공정한 것이 일어난다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공정한 거래의 낙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도도. 그러니까 뭐가 숨어 있어? 거기에서의 자유는 결국 노동주가 노동자의 이러한 노동력을 사고 파는 거에 관계 안에서 결국 이윤의 그러한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작동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력을 팔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은폐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이러한 철학 공부를 하는 국민들을 싫어하는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봐봐. 말로만 평등 자유야, 여러분. 그 자유의 배후에는 부자유가 들어있는, 억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자유, 평등, 예를 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자유, 평등, 재산권, 그 다음 벤담과 같은 그런 순진한 그러한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죠. 그 자유의 배후에 진정한 공정한 평등이 있어요. 공정한 자유가 있어, 거기에 재산권은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자유와 평등에 의해서 재산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착취와 지배관계가 이미 작동하고 있느냐고.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러한 그러니까 해석학적인 가다머의 언어와 진리 개념 안에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잡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데올로기는 이런 언어의 표면적 의미 배후에 숨어 있거든요. 이해가 돼? 말은 네가 자유평등을 이야기하죠. 오늘날 누가 하느님의 좋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좋은 말씀이 좋은 말씀이면 좋지, 그거는. 사회적 관계에서 그런 게 어떻게 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거래를 해도, 그죠? 나의 이윤을 따지잖아,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사회과학은 이러한 이데올로기 비평을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해석하기 좋은 것들을 주었지만은 이런 것들을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이러한 이데올로기 비판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은 해석학은 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맞죠? 나는 맞다고 봐. 이 부분은 맞다고 봐요, 여러분. 진리의 사건이 드러난다라는 종교적 진리. 그래서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어떤 종교의 진리를 우리가 체험했을 때 우리는 강력한 어떤 진리 담론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만 경험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사회과학이 말하는 이런 사회관계 안에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많이 작동하고 있냐고.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 인터넷이라는 개념의 표면적 개념만 오늘날 작동하고 있어. 인터넷이라는 말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데올로기의 오염이 그 배후에 들어있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데올로기 비평은 뭐야? 막스가 가르쳐 줬듯이 프로이트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배후에, 은폐에, 그죠? 권력 구조가 갖고 있는 그러한 비판적 기제를 결국은 그 가면을 벗어내고 실체를 보자는 이야기야. 그러나 모든 사회의 담론에서 이데올로기는 이런 방식으로 진리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개념이야. 자유와 평등과 그 프랑스 혁명의 그 위대한 계몽주의자들의 말들을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에 옮겨놨잖아,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그 이론에서 칼 막스는 이데올로기를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스가 위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점에서 가다머, 너는 아무리 가다머가 변명을 하더라도 가다머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버마스의 이러한 비판 이론만을 갖고 또 세계를 살 수가 없습니다. 또 가다머가 주장하는 그러한 이 세계 안에는 우리는 때로는 성과 진리와 성스러움과, 그죠?
그 다음에 선함과 이러한 아름다움과 진선미와 성스러움 안에서 우리는 그 전통의 위대함 안에서 우리는 이 과학기술 문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통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두 개의 해석학이 모두 다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가다머의 해석학만 갖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버마스와 가다머의 이 첫 번째 강좌 논쟁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이데올로기 비판이 왜 그러한 하이데거와 가다머의 진리 개념 속에서 제대로 분석될 수 없는지 우리가 살펴봤고, 또한 두 번째 가다머와 하버마스의 논쟁에서는 그래서 이제 하버마스가 프로이트의 장면 개념을 갖고 자기의 이론을 옹호합니다. 그 두 번째의 프로이트 이론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그 가다머의 해석학을 까는 이 부분은 내일 두 번째 가다머 하버마스 논쟁에서 강좌를 열겠습니다. 재밌었죠? 얘도 강좌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가다머와 하버마스의 논쟁 강좌였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추스!